죽은 자가 돌아와 복수를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숙종시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민간 기록, 청구야담, 동야위집 그리고 당시 한성부의 공식 문서에까지 남아있는 실화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고 백성들은 물론 양반과 관리들까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여인이 정말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인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복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수십 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숙종 18년 1692년 겨울 한양 북촌의 한 저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3년에 걸쳐 조선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30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숙종 17년 1691년 봄 한양 북촌에는 이름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한문벌 좋은 집안 박씨 가문. 당대의 가장 박상혁은 형조 참의를 지낸 인물로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박덕수 28살, 둘째 박덕진 25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첫째 박덕수입니다. 박덕수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22살의 과거에 급제했고 현재는 승정원의 주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뛰어난 학식, 좋은 집안 배경까지.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해 3월 박덕수는 혼인을 올렸습니다. 신부는 전주 이씨 가문의 딸 이소연. 18살의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봅니다. 박참의 댁이 정말 복이 많으시구려. 신랑 신부가 천생연분이로군요. 이소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에 맑은 눈동자, 그리고 수줍은 미소.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보다 더 빛났던 것은 그녀의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시댁 교수는 성품이 너무 곱다던데요. 하인들에게도 친절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도 한답니다. 저런 며느리를 얻으시다니 박참의 댁이 대단히 복이 많으시군요. 박상혁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덕수야, 내가 좋은 배필을 만났구나. 예, 아버님. 소자가 복이 많습니다. 박덕수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박덕수와 이소연은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박덕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욕망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예, 서방님. 이소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남자와 혼인했는지,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날지. 그녀는 그저 착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인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소연은 박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돌보고 하인들을 다독이고 남편을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기특하구나. 시아버지 박상혁도 흡족해했습니다. 덕수가 좋은 아내를 얻었어. 집안이 평화롭구나. 하지만 정작 남편 박덕수는 아내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더욱 열심히 남편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박덕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덕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소연은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해장국을 끓여드릴까요? 필요 없소. 박덕수가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소연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도대체 뭐요?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시오?
이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오. 박덕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과 혼인하고 싶지 않았소. 아버지가 강제로 혼인을 시켰을 뿐이오. 서방님, 나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소. 기생월선이라는 여인이오. 이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인이 있다니. 그러니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도 앞으로도 사랑할 생각도 없소. 박덕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소연은 홀로 방에 남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덕수가 사랑한다는 여인 기생월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월선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가무 실력으로 유명했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기생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월선은 돈과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남자들만 상대했습니다. 박덕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덕수는 월선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기방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덕수 나으리, 오늘은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월선은 교태를 부리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소. 박덕수는 비단피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 이렇게 좋은 비단을.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소. 둘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월선의 친구인 기생춘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박나을이 혼인했다던데 괜찮아요? 월선은 비웃었습니다. 혼인? 그게 뭐 어때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느냐야. 하지만 부인이 알면. 부인? 그 여자가 뭘 어쩌겠어? 양반 교수가 뭘 할 수 있겠어? 월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박덕수의 돈과 지위만 원했을 뿐입니다. 한편 박덕수는 월선을 만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월선은 비싼 선물을 요구했고 기방에서 술 마시는데도 큰 돈이 들었습니다. 박덕수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이소연의 혼수품. 이소연이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품은 상당했습니다. 전주 이씨 가문도 명문가였으니까요. 금비녀, 옷가락지, 비단옷, 그리고 은자까지. 그것을 몰래 가져다 쓰면. 박덕수는 사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소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옷장에서 금비녀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디 두었더라. 이소연은 옷장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두었겠지.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다른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옷가락지 한 쌍.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비단옷 2벌이 사라졌습니다. 이소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 내 방에 누가 들어온 것을 본 사람 있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마님. 이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인들이 훔쳤을 리 없었습니다. 모두 집안에서 오래 일한 충실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어느 날 밤, 이소연은 남편 박덕수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박덕수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혼수품 상자를 열어 안에 있던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이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내 물건을 훔쳐가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이소연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제 물건들이 자꾸 사라지는데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박덕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오. 하인들이 훔쳤겠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뭐? 내가 훔쳤다는 말이오?
박덕수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신 물건이 곧 내 물건 아니오? 부부가 된 이상 모든 것이 공동 재산 아니오? 하지만은 무슨, 당신은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요? 박덕수는 큰 소리를 쳤고 결국 이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혼수품을 훔쳐 기생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소연의 친정어머니가 딸을 보러 왔습니다. 소연아, 그동안 잘 지냈느냐? 예,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여의었느냐? 혹시 시집살이가 힘드냐? 아닙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소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둘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잘 대해주시느냐? 예. 이소연의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예리하게 알아챘습니다. 소연아,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해보렴. 무슨 일 있느냐? 이소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기생과 어울린다는 것,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혼수품을 훔쳐간다는 것.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어머니. 당장 박참의 어른을 찾아가 이야기해야겠구나.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면 남편이 마음을 돌릴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이소연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는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바로 어머니에게 알려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이소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이소연은 기뻤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남편이 마음을 돌릴지도 몰라. 그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어머, 정말이냐?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겠구나. 시아버지 박상혁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도록 해라. 하지만 박덕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임신했다고? 예, 서방님. 우리 아이를. 박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표정도 축하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방을 나갔을 뿐입니다. 이소연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분명 달라질 거야. 몸조리를 잘하고 태교에 신경 쓰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박덕수는 여전히 밤마다 기방에 갔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이 박덕수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부인이 임신했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했소? 소문이 났어요. 박참의 댁에 대가 이어진다고. 월선은 질투심에 눈을 번뜩였습니다. 나으리, 이제 저를 버리실 건가요? 아이가 생겼으니.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만 사랑하오. 정말이에요? 그럼요. 그 여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소. 박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월선을 붙잡기 위해서. 증명해 주세요. 월선이 요구했습니다. 증명? 어떻게? 저를 위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그럼 나으리의 마음을 믿을게요. 좋소. 무엇을 원하시오? 저는 예전부터 진주 목걸이를 갖고 싶었어요. 아주 큰 진주로 만든 목걸이요. 진주 목걸이. 박덕수는 난감했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엄청나게 비쌌으니까요. 얼마나 드는데요? 은자 100냥 정도요. 100냥. 박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냥이면 보통 사람이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만한 가치가 없나요? 월선이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소. 그럼 사주실 거예요? 그렇소. 박덕수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자 100냥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박덕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자 100냥. 그의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미 아내의 혼수품은 거의 다 가져다 썼습니다. 남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며칠을 고민하던 박덕수는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 박상혁의 금고. 박상혁은 평생 모은 재산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은자 수백 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면.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고는 박상혁의 방에 있었고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박상혁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훔쳐야 해. 박덕수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혁이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목욕할 때는 옷을 벗으니 열쇠도 벗어놓을 것입니다. 박덕수는 아버지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옷이 걸려있는 곳을 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 박덕수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덕수는 은자 100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덕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박상혁이 서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다 말고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아, 아버지. 내가 묻는다. 내가 지금 내 금고를 터는 것이냐? 박상혁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박상혁은 다가와 아들의 손에서 은자를 빼앗았습니다. 은자 100냥.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냐? 저는 솔직히 말해라. 도박을 했느냐? 아니면 기생에게 쓰려는 것이냐? 박상혁은 이미 아들이 기생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박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느냐? 이건 도둑질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치다니. 박상혁은 지팡이를 들어 아들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내 놈 같은 자식을 뒀다니.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나았어. 박상혁은 계속 아들을 때렸습니다. 박덕수는 맞으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그 순간 박덕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성이 사라지고 광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박덕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으악! 박상혁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쿵! 박상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박덕수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이소연이었습니다. 이소연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려고 방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다가 남편이 시아버지를 밀치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소연은 충격에 입을 막았습니다. 박덕수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서방님, 이게 무슨... 이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덕수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사실을 알면 나는 끝장이야. 아버지를 밀친 것, 도둑질을 시도한 것,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집안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관직도 잃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들어오시오. 박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소연은 두려웠지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방금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하지만 서방님 시아버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박덕수가 소리쳤습니다. 이소연은 움찔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본 것을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박덕수는 이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과 뱃속의 아이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이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위협하다니. 알겠소? 예.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덕수는 만족했습니다. 좋소. 이제 나가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이소연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한편 박덕수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박상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가.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박덕수는 염려하는 척했습니다. 내가 나를 밀었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넘어지셔서 제가 잡으려다가. 거짓말. 박상혁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밀었다는 것을. 아버지, 제가 왜 아버지를 밀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착각하신 겁니다. 박상혁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착각한 것일까? 일단 쉬십시오, 아버지. 제가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박덕수는 아버지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날 밤 박상혁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머리를 부딪혔을 때의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의원이 왔지만 별다른 처방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박상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상혁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박덕수는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야. 박상혁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지만 장자인 박덕수가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법도였으니까요. 둘째 박덕진은 분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소연은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슬픔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나와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밀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니. 이소연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타나 말하는 꿈. 며느리, 진실을 밝혀다오. 시아버님,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이소연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전혀 없는 듯이. 장례가 끝난 후 박덕수는 아버지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자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월선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어머, 정말 사주셨네요. 월선은 기뻐하며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소. 나으리 사랑해요. 둘은 밤새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덕수는 아버지의 죽음 따위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석 달 후 이소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아드님입니다. 산파가 축하했습니다. 이소연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 미안하구나. 그녀는 아기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것에 대해,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것에 대해. 박덕수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들렀습니다. 아들이라고? 예, 서방님.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박덕수는 아기를 한번 보더니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이름은 내가 지을 테니 알아서 하시오. 그게 그가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이소연은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 감정도 없구나. 아기는 박성준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기방에 갔고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이소연은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해.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출산 후유증도 있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밤마다 꾸는 악몽. 시아버지가 나타나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꿈. 이소연은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녀는 한성부에 고발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밀었다고. 자신이 목격했다고. 하지만 고발장을 다 쓰기도 전에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이소연은 아기를 재우고 고발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고 조용히.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덕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요? 서방님. 이소연은 황급히 종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박덕수는 이미 봤습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요? 그건. 박덕수는 종이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발장? 당신이 나를 고발하려고? 서방님,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닥쳐. 박덕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경고하지 않았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시아버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억울하긴. 늙은이가 제 발로 넘어져 죽은 것뿐이요.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서방님이 시아버님을 밀었어요. 박덕수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당신, 정말 죽고 싶은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며 사는 것보다. 이소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시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양심을 위해서. 박덕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소연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내가 경고했소. 경고했다고. 이소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당신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소. 박덕수는 계속 목을 조였습니다. 이소연은 발버둥 쳤지만 힘이 점점 빠졌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친정 부모님, 갓난아기 아들, 그리고 억울한 시아버지. 미안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소연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박덕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이소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박덕수는 멍하니 아내의 시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하지만 후회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때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박성준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울음이었습니다. 박덕수는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박덕수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도 진실을 알게 되면 그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사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박덕수는 아기를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 박덕진을 불렀습니다. 형님, 한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덕진이 잠옷 차림으로 왔습니다. 덕진아, 큰일이다. 무슨 일인데요? 박덕수는 동생을 이소연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닥에는 이소연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으악! 박덕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형님, 이게 대체 무슨. 형수님이 왜. 내가 죽였다. 뭐라고요? 박덕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왜 형수님을 죽이신 겁니까? 박덕수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소연이 목격한 것, 고발하려 했던 것. 박덕진은 경악했습니다.
형님, 형님께서 아버지를, 나도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냥 실수였어. 하지만 이건 너무. 박덕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덕진아, 내가 잡히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너도 알잖아. 살인자의 가족은 모두 벌을 받는다고. 네가 나를 도와줘야 해.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해. 박덕수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제발 부탁이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박덕진은 고민했습니다. 형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잡히면 집안 전체가 몰락할 것입니다. 자신도 연좌제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박덕수는 안도했습니다. 시체를 처리해야 해.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요? 뒷산에 몰래 묻자. 둘은 그날 밤 이소연의 시체를 이불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뒷산으로 옮겼습니다. 깊은 산속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었습니다. 이제 됐어. 아무도 모를 거야. 박덕수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박덕진은 불안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사라진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형수가 산후병으로 죽었다고 하면 돼. 시체도 없이요? 화장을 했다고 하면 돼. 급하게. 박덕진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덕수는 하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세상을 떠났소. 뭐라고요? 하인들은 놀랐습니다. 산후병이 악화되어 갑자기 숨을 거두었소.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어젯밤 바로 화장을 했소. 마님이 돌아가셨다니. 하인들은 슬퍼했습니다. 이소연은 하인들에게도 친절했으니까요. 박덕수는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소연이 죽은 지 일주일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박덕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 같은 것.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억울해. 억울해. 박덕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냐?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촛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뭐지? 박덕수는 불을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또 꺼졌습니다. 3번, 4번. 아무리 켜도 계속 꺼졌습니다. 박덕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상하다. 다음 날 아침, 하인 하나가 박덕수를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젯밤, 마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예. 여자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박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가거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인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마님의 혼령이 떠돌고 있대. 밤마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던데.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그런가 봐. 박덕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미신일 뿐이야. 그런데 그날 밤, 박덕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소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서방님. 으악. 박덕수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박덕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공포를 잊기 위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박덕수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 이게 무슨 냄새냐? 하인들이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냄새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박덕수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소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목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왜 저를 죽였어요? 나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리 가라고. 박덕수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덕수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이 집에 잡기가 있는 것 같소. 굿을 해주시오. 무당은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이 집에는 잡기가 아니라 원기가 있습니다. 원기? 예. 억울하게 죽은 홀령입니다. 한이 맺혀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박덕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원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 원기가 왜 억울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서 풀어줘야 해요. 그게 가능하겠소?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로서는 힘듭니다. 이 원기의 한은 너무 깊어요. 보통 방법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럼 나으리께서 직접 풀어주셔야 합니다. 나으리께서 원기가 왜 억울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당은 의미심장하게 박덕수를 바라봤습니다. 박덕수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모르오. 그러십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 원기는 반드시 복수를 할 것입니다.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박덕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박덕수는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도 환청이 들렸고 이소연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나으리,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하인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박덕수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월선이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요즘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미안하오.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으리, 안색이 정말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월선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덕수는 월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내를 죽인 것,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것, 환청과 환영. 월선은 놀랐습니다. 나으리께서 부인을 죽이셨다고요? 그렇소. 나는 살인자요. 박덕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아는 도사가 있어요. 그분께 여쭤보는 게 어때요? 도사? 예. 귀신을 쫓아내는데 도사분이십니다. 박덕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하오. 제발. 며칠 후 월선은 한 도사를 데려왔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소인 청어자라고 합니다. 도사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박덕수는 애원했습니다. 청어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는 강한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기를 달래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명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럼 원기가 떠날까요? 청어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원기의 한은 그 정도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청어자는 박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수하십시오. 뭐라고요? 관가에 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것만이 원기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그럼 원기가 나으리를 죽일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청어자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박덕수는 절망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상한 일들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덕수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소연이었습니다. 으악! 박덕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이소연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서방님, 왜 저를 죽였어요? 저리 가라고. 박덕수는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도망쳤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대문 앞에 쓰러진 박덕수를 발견했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박덕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소연이 나타났어. 나으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해. 하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나으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덕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소연이 나타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집 안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방문이 저절로 열렸고 촛불이 저절로 꺼졌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울해. 박덕수는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박덕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범죄를 도운 공범이었으니까요. 그도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연이 나타나 말하는 꿈. 시동생님, 왜 형님을 도우셨어요? 형수님, 저는 당신도 공범입니다. 당신도 벌을 받을 겁니다. 박덕진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수님의 홀령이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꿈에서 심지어 낮에도. 너도 그런가? 형님, 우리 자수합시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박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자수하면 우리는 죽어.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형수님의 원기가 우리를 죽일 거예요. 원기 따위는 없어. 그냥 우리 죄책감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거야. 박덕수는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원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소문은 점점 퍼졌습니다. 박참에 댁에 귀신이 나타난대. 밤마다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린다던데. 혹시 마님의 홀령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밤늦게 길을 가던 중 박씨 댁 담장 너머를 봤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으악!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김씨가 귀신을 봤대. 박참의 댁 마님의 귀신이 나타났대. 목에 손자국이 있었다던데. 혹시 살해당한 거 아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박덕수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는 소문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모두 헛소문이요. 귀신 따위는 없소. 하지만 목격자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인 하나는 마님의 방에서 이소연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밤에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스님도 이 집에서 강한 원한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박덕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소연의 친정 부모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죽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유골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소연의 아버지 이판서는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사위, 내 딸의 유골이라도 보고 싶소. 장인어른, 그게 왜? 뭔가 문제라도 있소? 아닙니다. 다만 유골을 강에 뿌렸습니다. 강에? 왜? 딸의 유언이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판서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위, 혹시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시오. 딸이 정말 산후병으로 죽은 것이오? 박덕수는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판서는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어. 이판서는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사위가 딸의 죽음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알아봐야겠소. 진실이 무엇인지. 이 판서는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는 박 씨 댁의 하인들을 몰래 만났습니다. 내 딸이 죽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소?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어르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요?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마님의 방에서 비명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비명? 예. 하지만 금방 조용해져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 판서는 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른 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젊은 나으리와 둘째 나으리께서 뒷산으로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뒷산? 한밤중에? 예.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불에 싼 것 같았는데 이 판서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불 속에 그는 즉시 뒷산으로 갔습니다. 하인이 말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팠을 때 이게 땅 속에서 썩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뼈가 이 판서는 알아봤습니다. 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연아, 내 딸. 이렇게 억울하게. 이 판서는 한성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위 박덕수가 제 딸을 살해했습니다. 한성부 판관은 놀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요? 제가 직접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뒷산에 묻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판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뒷산으로 가서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이소연의 시신이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타살입니다. 판관은 박덕수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박씨 댁으로 갔습니다. 박덕수,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박덕수는 저항했습니다. 나는 안 했어. 내가 왜 아내를 죽여?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덕수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덕진도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성부 감옥. 박덕수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럼 시신이 뒷산에 묻힌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건. 박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관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내 아내는 목에 손자국이 있었다. 누가 목을 조른 것이다. 그게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랬느냐? 박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판관은 박덕진도 신문했습니다. 내 형이 형수를 죽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대답해라.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신을 묻는 것을 도왔느냐? 예. 박덕진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의 죄를 덮어주려 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형수님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신을 묻는 것을 도왔습니다. 판관은 박덕수에게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왜 아내를 죽였느냐? 박덕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를 밀쳐서 죽게 한 것. 아내가 그것을 목격한 것. 아내가 고발하려 해서 죽인 것. 판관은 경악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까지 죽였다는 말이냐? 아니, 아버지는 제가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실수건 고의건 내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것은 사실 아니냐. 박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임금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박덕수라는 자가 아버지와 아내를 죽였다고? 예, 전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런 폐륜을 그냥 둘 수 없다. 재판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소연의 친정 부모도 왔습니다. 판관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덕수, 너는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아내를 살해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박덕진, 너는 살인을 방조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박덕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박덕수는 차명에 처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 박덕수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후가 두려웠습니다. 저승에 가면 이소연을 만나게 될까? 그때 감방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으악, 저리 가라고. 하지만 이소연은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서방님도 저처럼 되시는군요.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이소연은 슬픈 눈으로 박덕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서방님은 저를 죽였어요.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에요. 시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박덕수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소연은 사라졌습니다. 박덕수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덕수는 끌려 나왔습니다. 이소연의 친정 부모도 와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박덕수를 노려봤습니다. 내 놈, 내 딸을 돌려내라. 박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박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소연,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망나니가 칼을 내리쳤습니다. 박덕수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죗값을 치렀다. 이제 마님의 혼령도 편히 쉴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사라졌습니다. 박씨 댁에서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소연의 혼령은 복수를 끝냈습니다. 이 판서는 딸의 시신을 거두어 제대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소연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억울함이 풀렸다. 그리고 손자 박성준을 데려가 키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우겠다. 박성준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평생 뉘우치며 착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원기의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죽은 자도 억울함은 풀고 간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원기의 복수 이야기, 이소연의 이야기.